우리 대학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총장님하고 각별한 관계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고등학교 동창회다가 대학 동창회가 한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크고 일들을 바꿔가지고 한 분은 서울대 입시 수석을 하고 지금 이제 수석했다고 그러면 여러 분들이 알겠네. 지금 유치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다닐 때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그게 말이죠. 1월 초쯤 되면 초기에 관심이었어요. 초기에 관심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춘문예가 누가 되냐 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서울대 수석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저할 때 60년대, 7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러면 제법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구축해 나간 분들이 수박하게 배치됐거든요. 그런 그 세대 정서라고 할까요? 세대의 어떤 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좀 종합해서 역사적인 발전 내 편입시키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수석하신 분들이 당시에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서 그 수석한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교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제가 뚜벅뚜벅 앞에 가서 큰절을 했어요. 만나게 했어요. 영광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노래가 물론 우리 오세영 총장님한테 큰절은 아니지만 서로 뭐 여러 그런 거 같지만 그런 그 문화 우리 최 총장님은 평생을 지금 되게 그 같은 뭐 반드시 같은 영역은 아니죠. 화학 영역에서 지려고 계셔서 오랜만에 지우가 오셨는데 한 말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송원 원장님이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왜 수석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서두고 두 분이 걸어온 길, 과학에 기여한 바 있는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역사의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석 도민주 회장님 오셨고요. 박종원 신춘문화재단 이사장, 정영수 차상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유명한 학자는 뭐 외국인들 안 했잖아요. 건물 하나 건너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상스럽게 걸었습니다. 제가 서울은 좀 필요 죄송한데 사실은 서울 전 총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향 제시도 필요하지만 사실 책임도 지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생각하면 그 서울대가 만들어질 때가 46년 10월 1일인데 국대안이 국회에서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 설립 법이 생기고 그런데 국회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경성제국대학 후신들 잡아가다가 서울대라고 치는 건 안 된다. 이게 국립대학 이론인데
그래서 반대운동이 일어났는데 마침 46년 8월 9월에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안이 나오고 그리고 10월 1일 날 김일성 종합대학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이 국대한 반대운동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서울대가 10월 15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 불과 15일 사이죠. 어떻게 보면 적시호가 너무 와버리는데 원래는 이 경북체육대학 후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일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운동이 많으면 대신에 성균관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어라 이런 제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맞죠. 왜냐면 조선 500년 동안 성균관대학이 유일한 대학, 관립대학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봐요. 물론 서울대학이 46년 10월 15일에 개교하고 나서 개교할 때는 사실은 미국의 주립대학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분정청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미국의 주립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75년도에 종합대학이 출범할 때는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국립대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에 근무하던 재직하던 몇 분이 이스라엘에 나가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기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홍구 전 총리였어요. 이홍구 전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제 그 종합대학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리서치 유니버시티 하는 미국 대학 그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 국립대학의 얘기인데 그 성균관대학이 국립대학이 됐으면 과연 어떤 경로를 걸어왔을까 그런 느낌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얘기는 저는 전에 홍문관의 대장이 대제학인데 대제학이죠. 대제학이 종삼품이거든요. 종일품이 여기는 여기죠. 우리좀 좌인되고 종일품이 뭐 중국사품인데 대신되고 종삼품이 이제 그 대제학이고 대사관, 대사관은 감사원이고 대사관은 그 사헌부 이런 가지고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세 사람이 정상품인데 이 정상품이 무슨 소리를 해도 왕이 다 들어줘야 돼요. 뭐라고 대꾸를 못합니다. 대개 받아줬거나 진이 알았으니까 물러가라. 뭐 이 정도 얘기를 못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면제됐어요. 홍문관의 선생들인데 홍문관 선생은 교리라고 하는데 그 정오품이거든요. 정오품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다산 선생입니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선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영재들을 모아다가 100년, 150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정오품의 그 홍문관 교리가 사실은 그 오전회의도 나가거든요. 그 오전회의 나가면 지금 저기 근정전에 앞에 쭉 있잖아요. 제일 뒤에 보면 정오품 제일 뒤에 있어요. 이렇게 돌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데 아마 왕으로부터 거리가 약 한 7, 80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말을 하긴 해요. 제일 끝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리죠, 왕이. 그죠? 그리고 말을 전해줍니다. 저 사람 좀 무슨 얘기했다. 그런데 주로 이 교리들은 비판적인 얘기만 합니다. 왕이 지금 말이지 잘못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리고 불과 말이죠. 정오품 20대 후반에 되는 홍문관의 선생이 왕한테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벌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가 틀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홍문관이고 이게 성균관입니다. 그런 형태로 사실 서울대학이 국립대에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온 점도 있고 그다음에 굴절이 된 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학의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뭐 비판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지성의 뭐 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예전의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조금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국립대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국립대 10개를 만든다. 이건 도대체 뭘까? 만들면 좋은데 그 10개 만들어지기 좋죠. 그런데 사립대학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사립대가 한 90%좀 되고 95%인가요? 그다음에 공립대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면 공립대 10개면 되면 나머지 90% 사립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불쑥 그렇게 나눠놓고 보면 우리 사회피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뭔가 아무튼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정부의 대안이죠. 우리로서 지금 대안을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 밝아오신 오대정 총장께서 밝아오신 그 전반적인 의견을 되게 아실 테니까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뭐 송호원 교수가 고등학교 정말 수석 졸업했어요. 가짜. 사실은 저는 송호원 교수를 나중에 서울대 오신 다음에 칼럼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근데 그가 충당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직도 그 신춘문예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때 자원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글은 좀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인간성이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사실은 한림대학교 오면서 굉장히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얘기를 드린다고 돼서. 뭐 잘 아시다시피 정보모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계 아주 거장이시고 한림대학에 오래 계셨고 한림대에 와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옛날 같으면 참 무서워서 이거 못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교육에 관한 환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제 개인의 의견도 많이 있는데 제가 서울대 총장을 맡았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공약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뭐 연구력도 높이고 뭐 애들 교육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속마음 속에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이 예를 들어서 연구의 그 순위가 올라가서 뭐 하버드나 뭐 예인이나 비슷한 데까지 간다. 아직도 한참 시간이 걸릴 일이고요. 교육의 수준 높은 것도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 그래도 국립대학으로 정부 돈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바로 끼칠 수 있는 게 입시제도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입시제도는 사실은 서울대학만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직 교수 처음 총장대 와서 보직 교수님을 선정할 때 다른 분들은 그냥 다 뭐 개인적으로 원래 좀 말도 분도 있고 소문만 듣고 그냥 되게 정했는데 입학 본부장에 대해서는 내 세 분을 후보를 받아가지고 개인 면담을 해서 유일하게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입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입학제도라는 게 대학 입학제도라는 게 정부가 워낙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놔서 그걸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이 수시 전형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 정시를 늘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었고 사실은 교육하는 전부 정시 늘리면 당연히 사교육이 많이 더 많아질 거고 사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들어온다. 이건 교육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려고 고민을 좀 했는데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입법본부장하고 근데 딱 마지막 하려고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정부가 어떻게 할까? 이게 이 국립대학에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서울대학이 정부하고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입시 문제는 교육 받는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은 인포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어쨌든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철학하고 관계없이. 서울대학에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나 생각해보면, 과거에 정우찬 교수님이 총장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티격태격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서울대학이 고생을 했는데 일단 예산을 줄이거나 안 늘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법인화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교육부 산하 직원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승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로서 이제 불편하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했을 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마침 그때 또 BK도 시작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입시 문제도 참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4년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에 교수로 온 게 1984년이거든요. 2023년에 제가 총장을 끝냈는데, 그러니까 39년을 결국은 교육계에서, 그 전에 학교 다니던 때 빼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교육이 좋아졌나? 한국의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총장 시절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국가미래전략원이라고 그 싱크탱크에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참 부족해서 그거가 그전엔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시 조직으로 해석해왔고 아마 일대 위원장님이 아마 송호근 교수였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게 어쨌든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기록도 안 남고 이제 연속성이 없어서 그거를 국가미래전략원이라는 걸로 해서 학교 공식 조직을 만들고 싱크탱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신문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랜드 퀘스트,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을 하자. 그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대여섯 개 되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거냐면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펴야 되나. 이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커다란 우리나라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교육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 과제 중에.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면서 국가미래전략원장한테 교육에 관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마땅하게 그걸 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사실은 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원칙이 뭐냐면 여기 교육학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학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실제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사실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뭐 공대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는지 하는 그 현장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모여서 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그때 나온 그런 결론들을 같이 녹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과거와 현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를 사실 과거보다 이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미래 사회의 모습, 과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아야지만, 그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학의 위기, 지금 뭐 글로컬 대학, 뭐 지방 대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건 우리한테 지금 닥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사람들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사람들의 현실을 좀 찾아본 것들 합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교육열이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제프리 석스가 2015년에 세계 교육 포럼이라는 데서 와서 이 경제 발전은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말을 실제로 했고요. 오바마는 뭐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근데 그 실제로 그러냐?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나마 상당한 그 근거를 제시해 준 분이 여기 나와 있는 루카스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경제 성장론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경제학 원론에서 본 그런 지식으로는 경제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노동이 투입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이제 경제 성장인데 그걸 이 자본의 투입량, 생산 인구의 증가량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 봐도 한국이 80년대는 막 1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걸 설명이 안 되더라. 부족하더라 그거 가지고는. 나머지 엑스트라 뭐가 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인적 자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인적 자원부라고 부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참 놀랍게도 저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그 과학기부를 만들겠다고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이 요청이 왔냐면 한국이 어떻게 이 인재를 키웠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그 상당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자료를 마련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완전히 섬유산업 그리고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경공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80년대 중화공업으로 넘어갔죠. 근데 중화공업이라는 게 이 철강, 석유 이런 것들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인재들은 적어도 대학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이 학사 졸업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컬러에 보면 그때 교육이나 R&D 맨파워 정책이 뭐였냐면 키스를 만들었고 과학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학의 이 공대를 특성화 작업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북대학은 전자공학 특성화 그래서 정원을 몇백 명씩 800명 이렇게까지 했고요. 전남대학은 화공학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해가지고 그 학부를 갖다가 엄청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에 와서 중학교를 하면서 그 인력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90년대에 보면 그게 이제 IT로 돌아가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필요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조금 높은 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석박사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80년대에 그 대학원을 만들고 대학원 중심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0년대 가면 이제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고 점점 더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뭐 진대전이 황창균이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키운 사람들이 그런 이 산업에 갔잖아요. 그걸 하니까 90년대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교육에 관한 그 정책은 미리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를 했구나. 이게 뭐 실제로 해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의 경우를 보고서 우리가 따라간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이 인적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키우는 데는 충분히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다들 우리가 발전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보면 공부가 지겹다 그러고, 심지어 서울대생들, 이 신입생들 들어오면 심리 테스트를 하거든요. 30% 정도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학부모들은 뭐 학비도 비싸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기업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대학을 나와도 쓸모있는 인재가 없다.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대학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교사들 애들 지도하기 어렵다 그러고 언론은 이거 대학이 퀄리티가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젊은이들 이게 한 3년 전쯤인가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집이 없어서다. 두 번째 이유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교육의 문제가 자기가 애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키우고 뭐 이런 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까지 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뭐 이거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인재 양성에서 우리 왜 기업에서 쓸모없다고 그러느냐? 애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온갖 자격증 따고 뭐 토플도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기업은 쓸모없다 그러느냐? 지금 기업에 필요한 그런 창의적 인재가 우리가 못 키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교육 부담이 많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도대체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취직을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또 굉장히 프레셔 받으면서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게다가 여기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라는 분, 지금은 이번에 KDI 원장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루카스 교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까지 막 가니까 왜 그렇게 된 거지? 하고 루카스 교수가 니네들 참 교육 잘해가지고 인적 자본이 좋아져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 와서 쭉 보니까 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5년의 장기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이 5년마다 1%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 2% 하잖아요. 성장률이.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이분이 인적 자본의 퀄리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적 자본이 굉장히 좋아서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성장이 1%씩 떨어진 이유가 인적 자본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이게 이제 정운찬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쓴 그 논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적 자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인적 자본, 모방 인적 자본. 그러니까 원래 있는 지식을 빨리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응용하는 지식. 그걸 우리가 참 잘해왔다는 거죠. 근데 창조형 인적 자본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남이 안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이런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90년대 이후에는 모방인적자본보다는 창조인적자본이 더 필요한데 이걸 못 키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방지대 정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왜 90년대가 그런 일이 벌어졌냐? 김세지 교수의 주장은 이겁니다.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20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허의 유효기간 밖에 있었던 거죠. 남이 한 걸 보고서 빨리 쫓아가면 모방하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90년대 넘어가니까 수준이 선진국하고 20년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꾸 이제 특허에 걸리는 거죠. 그럼 특허에 안 걸리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모방형 인적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뤘던 그런 성공 신화가 90년대 이후에는 이 창의형 그런 인적 자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여를 이렇게 못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경제학자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선진국이 되면 다 그 성장률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같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미국보다 못하거든요. 아직 미국은 2% 3% 하고 있는데 우리 1, 2%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 경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김세식 교수의 주장입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 상당한 이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그냥 그러니까 알려진 지식,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알려진 지식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빨리 토해내는 그런 지식을 그거를 과거부터 해왔고 뭐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나 목표 같은 게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사회는 막 바뀌어가지고 그거와는 다른 형태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못 키운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미래는 어떨 거냐? 미래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알파고 다 아시는 얘기고 우리가 딱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바둑 게임을 해서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얘기해 주는 거였는데 대부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바둑게임에서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러다가 마침 고해가 2016년인데 그때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산업혁명인 게 원래 기술이 워낙 크게 발전해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바꾸는 거잖아요.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서 사회가 크게 바뀔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변화할까? 정기기관 참만큼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사실 이 챗GPT가 나오면 3년 전에 딱 나오면서 어머 이거 큰일 났네 하는 걸 딱 사람들이 느낀 거죠. 완전히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건 정말 인공지능이 이게 이제는 사람하고 같이 말도 하고 이 자료도 빨리 찾고 그러면서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매년 몇 달마다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오고 물론 이제 잘못된 헐루시네이션이라는 잘못된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중국도 막 딥시크라는 걸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전하는 거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인공지능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해보면 놀랍게 쭉 빠르거든요. 그리고 효과적이고 그때 이제 구글 그 CEO가 우리 망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하는 거가 구글 검색하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도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오늘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다 그러면
춘천 시내에 좋은 양식집 그렇게 소개해봐 그러면 웹사이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다 들어가 보면서 여기는 뭐 음식이 어떻고 여기는 뭐 메뉴가 그렇고 뭐 가격이 어떻고 그러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저기 챗GPT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친구 베트남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잘하는 음식 좀 있으면 좋겠다. 추천해봐. 그러면 얘 자기들이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막 이 웹사이트를 다 조사한 다음에 어디라고 추천을 해주잖아요. 훨씬 빠르죠. 훨씬 편하죠. 그렇게 되니까 구글의 그 광고 모델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보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안 보고 컴퓨터가 보니까 이제 광고 모델이 문제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이 야단로 소리 났고 뭐 어쨌든 지금은 뭐 재미나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챗GPT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이게 농담이 아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낙관론이라는 거는 야 이거 잘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 사람들이 못하는 걸 얘네들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비관론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사람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사람한테 적대적일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스티브 호킹이라고 유명한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도 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고 오픈 AI의 그 시작을 할 땐 그랬고요. 아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제프리 힌턴이라고 토론토 대학에 이제 아주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파신 분이고 사실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딥러닝의 이 이론을 제시하신 분이라서 AI 대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온 뒤에 구글에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얘기가 큰일 나겠다.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지도 모르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 굉장히 저는 이번에 그 강의 그 유튜브를 굉장히 재밌게 여러 개 봤는데 한 번은 오스트리아 그래서 그 업적으로 2014년에 뉴럴 네트워크 업적으로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호필드라는 사람을 둘이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호필드하고 호필드가 그 당시에 생물 물리학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박사학위 학위할 때였습니다. 그때 막 그 생물 물리학이 막 뜰 때예요. 생물하고 물리하고 합치면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근데 호필드가 이제 그쪽을 했는데 저도 제 지도 교수도 그에 관심 있었고 나도 좀 관심 있어서 보고 그랬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거기서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딥러닝이라는 이제 그 방법을 만드신 건데 근데 오스트리아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 대답이 모르겠는데요. 저는 양자 컴퓨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이거 참 내가 노벨상 받은 사람,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미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기업 문화도 바뀌고 사람 일자리가 바뀌었다는 거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 교수들도 이게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실제로 지금 변호사, 회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당장 문제가 생긴 게 회계사는 회계사 시험 붙어도 15를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15를 못하는 사람들이 30%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찾고 뭐 이렇게 허드레일 하는 그 초기 단계의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계속해서 매년 실제로 이거는 이론적인 연구가 앞에 거는 여기서는 기업을 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앞으로 5년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AI 때문에 새로 생길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고, 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근로자의 반 이상은 5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3분의 1은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장의 직업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교육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교육이라는 거는 뭐 조선공학 학사 그러면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지식을 알아야 돼. 뭐 기계공학도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그거를 대학의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이건 전공 필수, 이건 전공 선택 그래가지고 이걸 이수를 하면 너 조선공학 학사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뭘 할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시킨 거였는데, 지금 학생들은, 들어온 학생들의 3분의 1은 어떤 직업에서 일할지 현재 없는 직종에서 일할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거든요. 그럼 뭘 가르치나, 얘네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되지? 굉장히 힘든,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결국 IT 산업 이 특성상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일자 양극화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또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 우리나라는 두 번째 더 큰 또 세계가 갖고 있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미래에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구 문제를 보시면 뭐 다 들은 얘기시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가 5천만 명 정도고요. 이 인구 분포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라는 요 가운데 여기가 가장 많아서 이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키우고 위에 노인들을 봉양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의 그 저출산 구조가 계속 된다고 치면 2100년에는 한국의 인구는 2천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부양받을 노인들이 제일 많고 부양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그거보다 적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나마 이 수도권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점점 더 부양가족만, 그러니까 노인들만 많고 젊은이들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는 게 현재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런 예측입니다. 이게 대학의 교육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 나오는 학생이 몇 명이고 신생아 몇 명이고 그 중에 뭐 취업률 그다음에 진학률이 몇 %고 다 따지면 현재 지금 보면 이 예측이 2043년이 되면 이 학력 인구 중에서 대학을 들어오는 학생의 수가 수도권 대학생 수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지역 대학에는 한 명도 안 가도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두겠어요. 경북 대학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정원 줄여라라고 나올 거예요. 법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들한테 서울대학 충원의 지장 전혀 문제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 아니 정부나 국회에서 모든 대학을 정원을 10% 20%를 줄여라고 나오면 서울대학이 반대할 수 있을 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가미래전략을 해서 그 연구를 좀 했어요. 우리가 학부생이 20% 줄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공계 대학원의 학생들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따와도 실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옛날에 당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에 장학받아서 가서 내가 그 일을 해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외국의 학생들을 불러오거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그대로 두면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수도권으로 다 많이 몰릴 거고 지역의 대학들이 굉장히 충원의 어려움을 받을 거다. 실제로 지금도 이미 충원의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럼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 사회에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사회의 구조를 많이 바꿀 거다. 둘째는 우리나라는 게다가 덧붙여가지고 인구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생산 인구들의 생산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에 맞춰야 되는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인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뭐뭐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 하긴 참 어려울 텐데 큰 트렌드는 볼 수가 있겠죠. 하나 트렌드가 하드 파워보다 아주 레이블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 소프트 파워, 창의성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열심히 꾸역꾸역 하는 사람보다는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일을 못하니까 다 협동을 해야 되고요. 이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문화를 넘나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ICT 독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은 문제들이 그냥 과거는 우리의 학문도 다 그랬지만 굉장히 계속 쪼개서 분화를 시켜서 그 분화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여태까지의 교육 방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융합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 사실은 아이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세상이 엄청 바뀌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거기 들어간 기술 중에서 애플이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많으냐? 거의 없습니다. 있는 기술을 잘 종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권혜인 회장하고 몇몇 삼성,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아이폰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 삼성전자의 이 테크니컬한 헤드들 몇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가 듣고 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야, 왜 우린 저걸 못했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기술은 있는데 그거를 잘 모으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주위의 것 혹은 다른 거 붙여서 월버무리는 그런 버무리는 그런 인문사회 교양 융합형 인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하고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하도 빨리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재교육, 평생교육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재밌던 얘기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기업에서 야, 너희들은 왜 애프터 서비스 안 하냐? 우리는 AS 다 하는데 제품이 나갔다가 망가지면 고쳐주는데 너희들은 졸업생 나가가지고 개판이 됐는데도 너희들 하도 AS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AS를 합니다. 거기는 졸업생이 그 대학 졸업생이면 아무 때나 와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오퍼하는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서 어느 학점 이상 되면 학위도 또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나온 학생들한테는 최신 걸 계속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교육이 이제 중요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게다가 이 AI에 의해서 상당히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해가지고 비대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지금 줌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이 교육의 방법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미 뭐 많이 아시겠지만 조지아텍에서는 컴퓨터 입문 과정의 조교가 컴퓨터입니다.
그 질 왓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학생들은 이제 사람 조교도 있고요. 학생들은 사람 조교인지 컴퓨터 조교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오히려 이 질 왓슨이 인기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3시에 질문에도 답을 해주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이 사람들은 사람 조교는 화를 내요. 너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근데 얘는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편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훨씬 더 이 교육의 방법도 바뀔 거고요. 게다가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 옛날에 프라이빗 튜터 역할을 지금은 이 많은 교육이 클래스에서 중간 레벨 학생들 생각해서 강의를 하니까 위에 애들은 너무 재미없고 밑에 애들은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튜터는 이제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얘가 틀렸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얘가 틀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3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뭘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다른 문제를 또 내가지고 또 애가 맞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얘가 뭐 개념이 잘 모르는구나. 그걸 핀포인트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할 수 있지만 인터랙티브하게 가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질 왓슨 얘기를 했고요. 이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에서 협력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우리 창의성을 키워주려고 그러면 실무 능력을 키워주려고 그러면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돼. 근데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4명이 같이 하는데 나 혼자 일 다 하고 학점 똑같이 받는다. 왜 쟤는 놀고 있는데 똑같이 학점 받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토론도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태제대학이라고 우리 새로 만든 미네르바 대학을 따라서 한 대학에서는 강의 시간에 인스트럭터가 20%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컴퓨터로 찍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한테 이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죠. 저 학생 아직 오늘 토론 안 했으니까 쟤 좀 시켜. 이렇게까지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토론 수업에 누가 몇 분을 얘기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하는 걸 다 기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다. 이렇게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하면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매스 에듀케이션을 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목적도 바뀌었고, 방법도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환각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뭐 AI를 자꾸 쓰게 되면 비판적 사고나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간적인 접촉이 부족해가지고 사회성에 지장이 있다. 뭐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고민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하고 잘 이제 조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 사회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교육의 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자, 현안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이게 필요한, 지금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문제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 원인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은 다 아시겠죠? 과도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서 꼭 붙으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옆에 애들이, 이 내신에서 상대평가 하니까, 난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이 내 친구가 아니라 이거 완전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 노트, 내가 수업을 못 들었으면 노트도 빌려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의 경쟁자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 간의 그 관계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왜 창의적인 교육도 실패하냐? 경쟁이 이렇게 심하고 애들 열심히 하는데. 이 과도한 경쟁이 과도한 경쟁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가의 공정성을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교육을 시켰는데 시험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채점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걸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무조건 객관적이고 내가 믿을만 해야 돼. 이제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주관식 문제를 냈다가 채점을 했는데 이 채점이 완전 객관적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 보면 오지선다 내는 겁니다.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러니까 오지선다 내요. 그리고 오지선다의 문제, 정답 있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과거에 이미 알려진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암기형 지식이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남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고 아주 기본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교육자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고, 법원에서도 학점 가지고 법원에 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건 교육자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채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목매죠. 이거 무주의나 우리 하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채점이 틀렸다, 문제가 잘못 나왔다, 뭐 이러면 그냥 야단포성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 말썽 안 일으키는 게 좋으니까 그냥 정답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문제를 오지선다로 내면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애들은 그걸 배워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성은 없어지고 암기하는 지식 위주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교육이 미래도 계속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과도한 경쟁이냐? 다른 나라 경쟁 없나? 당연히 있죠.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일반계하고 직업계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반계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이미 몇 번 걸러온 단계에서 오는 거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아직도 봉건 귀족 사회가 남아 있어가지고 뭐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들어가는 애들은 옛날 귀족만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거기 갈 생각도 별로 안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걸리는 과정이 없다가 딱 대학 입시 한 번에 걸립니다. 이거 완전히 과거시험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 서남수라고 우리 교육부 장관 하신 분이 얼마 전에 낸 책이 있는데, 대입제도가 신분제도인가 교육제도인가. 교육 선발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뽑아가지고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입시나 이런 거는 교육 선발이 돼야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마치 과거시험 같이 되게 신분 선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주관적이나 그런 약간의 그 여유가 하나도 없어져서 이게 대학 시험이 완전히 오지선다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한번 서울대학 그러니까 한림대학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올 방법이 없어요. 재수할 수밖에 없죠. 재수라는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예일 반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주립대학 가요. 거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 그냥 대학 공부를 잘해서 다시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때려치고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옛날같이 그냥 팽창한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기 때문에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선다 내고 이러다 보니까 창의성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 원칙이 이거는 맞습니다. 경쟁의 병목을 넓혀주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글로컬 대학이나 뭐 서울대 얼큰 만들기 같은 거겠죠. 세컨 찬스를 제공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대학들이 행정적인 그런 부담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사람 뽑으면 연대로 가는 뭐 이 지방의 군립대학에서 있고 그럼 지방 군대 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대학에서는 불편한 일이긴 하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되니까 아무리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졸업정원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도 안 되고 뭐 졸업정원제도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학 정원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80% 뽑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10%를 더 뽑아.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80% 뽑다가 그다음에 2학년 때 10%더 뽑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수 안 하고 이제 3학년 때 10%더 뽑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10%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우리 쫓아낼 이유는 없고, 애들이 점점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너무 크게 부담이 없이. 뭐 아직 하나 방법인 것 같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의 경제 양극화 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사람들이 왜 이재명 정부는 교육 정책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뭐냐면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거 다 이해하고 나면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양극화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공부 못해도 좋고 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바꿔가지고 입시제도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두지 뭐. 여태까지 모든 정부 그래왔습니다. 내가 고쳐봐야 효과 날라 그러면 10년, 20년 걸리는 일인데 그냥 두지 뭐. 나 끝난다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가 50년을 끌어온 거죠. 이제는 바꿔야 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여기에 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 경쟁이 일단 줄어들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들하고는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메가스터디 만든 손주호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서 불러가지고 모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합니까? 라는 그걸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손주호 회장이 저보고 한 얘기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선발을 고민할 때가 아니야. 이제 모집을 걱정할 때야. 선발은 5년도 안 남았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모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각 대학이 특성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점수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손주호 이제 계속 끌고 다닙니다. 지금같이 대형 사교육 시장이 이제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도 줄은 데다가 입시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벌써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이 대상이 학생이 많이 줄게 되면 지금처럼 일타 강사가 뭐 몇 억을 버는 일이 안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꾸 소규모 맞춤이 가긴 가겠지만 점점 이게 다양화될 거다. 이런 얘기에서 이거를 잘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대학들도 점점 더 다양화할 거고, 왜냐하면 자기 대학이 특성화가 돼야지만 학생들이 들어올 테니까, 이거를 맞춤형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잘하면 창의성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물론 해야 돼.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태까지의 교육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방형 교육을 하면서 선발이 위주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면서 지원이 위주가 돼야 되고 다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 김세지 교수가 계속 그 경제학부에서 창의적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입시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대학에서도 그냥 거의 그냥 지식 암기형을 그냥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창조형 그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조형 수업 어떻게 하냐. 심포지움, 이건 이제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도 혼자 하지 않고, 혼자 이게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상호평가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리고 모아보면 되게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고민하게 하냐면, 빛의 제곱. 이게 이제 초현실주의자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죠. 위에는 굉장히 맑은데 밑에는 밤인 것 같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번개 갇혀가지고 위만 하얘진 것도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인 걸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난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던데, 불나라의 얼음 화폐. 그러니까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얼음을 화폐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애들이 낸 대답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두 아이스박스 갖고 다닌다. 그러면 되죠. 얼음이 안 녹으면 되니까. 두 번째, 어떤 학생이 30도가 넘어도 녹지 않는 얼음을 만든다. 또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얼음이 녹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 불순도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아이스박스를 다 갖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이게 여기 얼음이 몇 그램이 더 있다고 써 있는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못 본다. 그리고 얼음이 있다고 그냥 믿자. 근데 그게 사실은 화폐에 대한 근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짜리 이거 사실 5만 원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5만 원 가치를 중앙정부에 인정해 주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본질을 꿰뚫은 답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은 화폐 한번 만들어봐라. 이게 비트코인인 거죠. 이걸 미리 해서 정말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남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자, 그런 기회를 주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해봤더니 자기가 이 대부분 애들이 내가 창의성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주관적이 아니더라. 내가 평가하는 거고 학생들이 상호평가를 합치면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의 위기,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이제 대충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 지역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가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지역대학이 어려워지냐 하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을 때 그 평생 인컴이 이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50% 60%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목숨을 걸고라도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경제 병목을 넓혀주려면 글로컬 대학, 서울대학 만들기처럼 지방의 대학을 살려야 되겠죠. 다만 문제가 이게 그냥 돈만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 대학의 이 문화와 그다음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BK 사업의 예를 드는데 BK 사업이 지금 90년도 말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부 사업으로서 제일 오래가는 사업일 겁니다. 제가 초기에 그 기획위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논문 쓰는 거가 중요한 그런 대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때만 해도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도 그랬습니다. 원로 교수가 제 마음에 들어 제 교수시키고 그럼 그냥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 교수들이 완전히 파워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게 그러면 안 돼. 논문의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앞으로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나가는데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논문을 많이 쓴 교수를 임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끌고 온 거고. 근데 서울대학교 만들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주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낭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쓸 거면 좀 그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정원도 바꿔야 되고, 무정부도 많이 되고,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수업 방법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제시력 강화해야 되고, 외국 유학생 결국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북대학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재학생의 30%를 외국인을 받겠다라고, 그게 목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자기들 서바이벌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이거 해야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류 때문에 아직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대충 마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교육이 존 듀이가 얘기한 대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거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모방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창의력 인재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걸 풀어봐야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거 교육하는 사람의 책임이 제일 클 거고요. 물론 사회적인 정치권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고민을 같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게 아마 이걸 제대로 바꾸는 가장 좋은 일일 거고 대학도 바꿔야 되고요. 대학이 그렇게 창의적인 수업을 해.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공대도 90% 이상이 그냥 지식 전달은 암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을 거의 안 합니다. 무조건 막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5년 지났나 10년 지났나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그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 수도권 상위권 대학은 당장은 학생들 모집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당연히 특화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낙 포괄적인 그림과 그다음에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충장을 드리면서 경험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조선 시대에 사법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 이런 교육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쉐클이라고 하고 과거의 질곡이라고 하는 거죠.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이게 쉐클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이게 수레 자동차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질곡이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과거제도 제가 한 30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3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중국, 조선인데 베트남은 뭐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등용을 했습니다. 중국은 각 성마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근데 조선은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걸 10년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정규 과거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년차, 2년차에 뭐 궁궐에서 경사가 있으면 한번 하고 임금이 기분이 좋은 것도 한번 하고 이래요. 그리고 500회를 거의 시행을 했거든요. 500회 동안에 등용된 문인들이 몇 명인가? 약 15,000명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30년이에요. 원래 33명이 합격자거든요. 그리고 500회 곱하기 33 하면 대략 15,000, 16,500이지만
15,000명. 이 15,000명의 명단이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역사부서예요. 역사부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500년 동안에 그 응시생이 쓴 답안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묶여져가지고 규장각에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문과는 몇 명인가? 문과는 약 12,000명이 등록이 됐어요. 합치면 약 27,000명인데 이 27,000명이 조선시대에 끌고 나갔던 관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벼슬을 못했고 절반 정도는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과거제도가 직결될 수밖에 없고 전국에 그 서원이 만들어지고 서원이 목적이 그잖아요. 그렇게 되게 우리나라 과거제도고 이건 너무나 끈질기게 지속됐고 1894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살아나게 해방 이후에 아마 입시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문과였어요. 문과. 그래가지고 문과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러다가 도산서원에 가서 퇴계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에 들어가면 사생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시험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이 시험을 미리 면접에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답안지를 보고 떨어뜨렸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전공을 바꿨어요. 문과로 바꿨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 살아나게 됐다. 저는 퇴계 선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을 떨어뜨렸거든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쉐클인데, 쉐클 오브 패스트, 과거의 진국인데,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들은. 근데 성공의 위기를 지금 한 20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속 계셨던 오청영님께서 그러면 또 감회가 깊을 것 같고, 이게 서울대학이니까 뭔가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 예산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영도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이 이랬는데,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설계도 현실 진단과 그다음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여기 들으셨던 분들 그냥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이 얘기를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총장님 2019년에도 강원연구원을 제가도 말씀드렸죠. 참석을 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육 지역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진단하시고 또 해법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대개 지향하는 그 슬로건들이 세 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공부했다고 느껴진 게 가장 지역적인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는데 강원대학도 세 개를 지향하고 춘천교수도 세 개를 지향하고 하는 물론 그 지향점을 높게 잡는 건 좋은데 사실 지역을 그동안 외우려보다 이제 역대 정부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대학과의 이제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총장님 시작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대학의 대학원장을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총장인가 대학원장인가 오셔서 부산대학에서 강의할 때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학교가 부산에 와 있으면 부산대학교가 되는 거고 우리 부산대학교가 서울에 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대학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시 잘 지내셨던 분이 서울대학교를 우리 춘천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자는 기자회견을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대학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거리감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역 단위에서 세계하고 바로 직접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한림대학이 그걸 저는 신문에 있으면서 그다 앞서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산학연 프로그램들을 한림대 교수님들이 오히려 국립대 교수님들보다 더 많이 오늘 같은 프로그램도 사실은 외부 지역 인사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평생 학습에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제 진단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그 국회라는 데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정비교육법에 따라서 수도권 내는 대학 신설 등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 국가재정 투입 비율이 67%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에 근데 초중등은 한 130% 된다는 거고 이 문제를 이제 기재부가 계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 명의 인구 줄어드는 데 따라서 이 자원을 고등교육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초중등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교육재정처가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쪽으로 좀 돌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수도권 국회 그 다음에 수도권 국회뿐만 아니라 학벌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당수 부분이 스카이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저도 이걸 처음 해본 이제 당장은 이제 저희가 내년 다음 주 14일날 화요일날 국회에서 국회 정부 관계자들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지방시도위원회이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청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 워딩을 제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지방에서 불만들이 뭐냐면 그럼 사립대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 거점 국립대만 키워주면 거점 국립대 아닌 다른 한 국립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 문제제기가 돼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화요일날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국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발생하면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창의 인재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다 던져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엮어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하얀 도화지가 새로 그리면 괜찮겠는데 다 그려진 그림에다 새롭게 고치려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지 누가 나와서 싹 쓸어버리고서 새로 하기 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이걸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지방교육 교부금 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들도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교육감들도 교수 출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섬에 한번 갔었어요, 고등학교에. 거기서 서울대학을 3년 전에 한 명 들어왔고, 그다음 없다가 이제, 근데 그 학생이, 3년 전에 들어온 학생이 그 학과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고해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서울대학을 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한번 보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시설이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컴퓨터가 태블릿이 다 있고 심지어는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다 잔디 깔려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운동장에 잔디 안 깔려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깔려 있고요. 근데 섬은 더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섬이라서. 그래서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 그 교육비는 대학에 될 게 아닙니다. 엄청. 그러면 사실은 전체 교육을 한다고 그런 교육자라고 생각하면 대학이 저렇게 열악한데 대학을 좀 이쪽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내추럴한데 그 교육과만 되면 절대 반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수십만이 꼬여 있고요. 사교육 없앤다 그러는데 지금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만인가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꼬여 있는데 이걸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교육 문제는 한번 풀려 그러면 정책을 내도 지금 뭐 입시제도 같은 거 바꾼다 해도 3년 예고제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바꿔도 그게 시행되려면 3년이 걸리고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5년 더 걸리잖아요. 그럼 자기 끝난 다음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그러니까 정말로 이 표도 생각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욕먹더라도 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희망이 없냐. 세계적으로 그거를 한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핀란드가 그걸 했고요. 일본도 지금 그 교육개혁을 한다고 해서 15년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앞에 거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이 생태계도 이미 많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5년, 3년 예고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바로 바뀌지가 않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려니까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5년, 3년 몇 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역시 안 되는구만 뭐 그냥 포기하고 또 대통령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그걸 하라고 사실 만든 제도 기관이거든요. 대통령 관계없이 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같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라. 근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어떤 대통령이 미쳐서 내 인기하고 관계없는데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계획도 세우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수도권 국회의원이 반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교육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수 출신이 둘이고요. 교사 출신이 둘이고 15명인가 17명인가 나머지는 전혀 교육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길게 관심이 없어요.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자기 재산에도 관여되지도 않고 정권의 인기에도 별로 크게 영향도 없고. 이게 하여튼 그래서 동력이 없는 거죠. 하나의 방법은 제가 어디 생각나면요.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교육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립고등학교 있잖아요. 주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거기에 주정부의 예산 투입을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얼만큼 있는가에 교육 어치브먼트, 교육 성과를 측정을 했어요. 그 주립 중고하고 사립 중고하고. 그래도 사립 중고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미국식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 세금 가지고 성과가 이렇게 안 나는데 여기다 돈을 줘야 되겠는가 이런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삭감한다.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를 주겠다. 이건 뭐 자본주의 논리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명분론 같은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좀 환기가 되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개인적인 돈을 투입해가지고 교육적인 성과를 많이 올리는 곳에 성과를 더 줘라, 지원을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야 교육을 말이지 무슨 효율성으로 측정하려고 하냐 이렇게 아마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뭐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절반 이상이 그 서바이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평가를 좋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의 국가미래전략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문제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제 제자들이 지방대학 교수관들 그러니까 찾아내면서 뭐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열악해요. 가망도 없고. 근데 글로컬 대학을 잘 하면, 그러니까 아까 순천대학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순천대학이 이번에 글로컬 대학 3년차 평가를 한다고 저보고 와서 좀 코멘트 해달라서 이제 그 평가 이 사업 성과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 스마트팜 서울대학보다 더 많이 잘해요. 실제로 농민들하고 같이.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저는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노력을 하면 아주 조그만 분야라도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지역에. 제가 가상 딜레마에 하면서 느끼는 게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보려고 바꿔야죠. 전 세계 지방자치 민주주의 하는 나라 치고 교육감을 직선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못 바꾸겠더라고요. 바꿔요. 이번에도 지금 강원대학교의 그 음악과의 연습실보다 봉익고등학교 음악실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들을 많이 지우는 것 같지만 국가 재정이 그다음에 교육감들한테 내려오는 돈들 지금 학교 가보면 요즘 춘천시내 그 건물 개보수하는 데는 거의 초중등학교입니다. 제일 근데 돈을 주체를 못. 이 교육감님들 뭐라 하시겠지만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재작년에 11월에 2,700억 원을 2월까지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뭐 학습 지원비라서 학부형들한테 30만 원씩 줬지. 그 다음에 돈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게 반납하는 소동 빚어지고 뭐 컴퓨터 다시 바꾸고 뭐 의자 다 바꾸고 이런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육감 직선제. 제가 이번 정부에도 이제 들어가서
과거에도 이제 정부에서도 그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교육부 당국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으로 가면 되지 않냐.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으로.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좀 금기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의적 인재교육 뭐 이런 걸 하려도 이게 참 힘든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유경호 학생 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지역 대학 중에 이제 지역 의과대학, 저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지역의 의과대학이라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의아한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임상실습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에서만 하나 이렇게 되는 걸 고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려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강원도나 춘천 지역에 남기는 이 훌륭한 의대생의 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 아산이나 삼성에서 심장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은 학생 때 볼 수 있는데 그럼 춘천 성심병원에는 이건 저희 대학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지역의 인구수가 28만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작기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 1시간 거리 서울로 가버리시니까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으로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국회의원들께 말씀을 드리나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아니 대학 교육을 그 현장에서 그 강의실에서 거기서 하라고 할 때 임상은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해를 못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를 들어 도지사께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남는 의사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나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시지는 않고 고등교육법이 그렇게 바뀌면 이거는 그러면 수도권 의과대학과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제안을 해버리는 상황이라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게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바꾸려고 지금 의원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은 로컬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라이즈 뭐 이런 거가 뜻은 좋게 출발했어요. 뜻은 좋게 출발했는데 임플리먼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라든가 이제 악유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다 불복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말씀하셨지만 뭐 교육감은 저희랑 관계가 없고요. 그 초중고등학교 하는 데니까 저희는 대학인데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100% 도지사한테 종속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가 수시로 총장 다 모여 딱 그러면은 뭐 여기 총장하고 다 조화이고 있어야 되고 수석 프로듀서 딱 하고 본인은 앞서서 연설만 딱 하고 퇴장해버려요. 뭐 이런 구조가 정착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무슨 도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일어나요. 이게 정치적인 집단이 돼버려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느 대학교를 도태시킨다 그러면 거기 표는 다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모두 다 살리고 놀아먹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후퇴가 지금 대학 교육의 후퇴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완벽하게 그 이주호 시절에 임플리먼트를 한 거예요. 글로컬이라는 걸 처음에 출발했을 때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은 공립대학의 혁신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소위 거점 공립대학들이 혁신을 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결국은 기댈 때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혁신적인 대학을 발굴을 해서 집중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등교육의 전기를 이루어보자.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학생 많이 오고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공립대 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은 지방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글로컬이 아니라 로컬 대학 사업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뭐 그 재정이 없으니까 뭐 등록금도 못 올리고 뭐도 하고 별걸 다 하니까 거기에 기대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뭘 어떻게 했느냐, 뭘 저희도 180가지의 지표를 지금 점검을 받고 있는데 한두 가지 위반됐다고 뭐 BC를 막 때리고 예산을 시공을 깎고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은 그냥 로컬에서 만족하고 이류 대학 수준으로 살아라. 글로벌하게 수월할 수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 위주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변질이 돼버리고 지방대학은 또 정치권에 완전히 줄을 서야 되는 입장으로 바뀐 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스스로 무슨 혁신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뭐하고 있겠지만은 전부 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과대학부터 시작했지만은 뭐 그런 곳이 의과대학만 있겠습니까? 모든 디스플린에 다 있는 거죠. 수능 시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언론에다가 컬럼을 한두 개 썼었어요. 우리나라 수능에 의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줄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대학도 완벽하게 줄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탈피를 하려면 다양성을 도입하려면 수능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선택과목을 여러 가지를 해서 믹스를 학생마다 다르게 하면 줄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나갈 방향이다. 실제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해요. 대만의 교육부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앞으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다 폐지하고 수능을 다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과탐, 사탐, 그럼 선택 과목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는 그런 컬럼을 쓰지 마라. 쓰면은 한인대 분위기를 주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지, 이제. 그래서 못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컬럼을 또 쓰려고 하다가. 이게 지방대학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줄서기를 하면은 지방대학은 저 뒤에 가지고 특성화라는 걸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대학을 이루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줄서기를 하고 수능 시험을 단순화합니까? 또 9단계를 5단계로 줄이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합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이 와서 공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성. 그 공정성이라는 걸 잘못 해석한 거지, 우리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능력도 떨어지고 대학에서 그러니까 높이 교육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아시겠지만은 제가 유럽 대학들이랑 협력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유럽 대학들은 대학에서보다 3년제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전공 수업을 하고 3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석박사 가거나 사회 진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오면은 1, 2학년, 1학년 대부분 2학년에 한 반 정도는 교양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보다 못한 교양 수업을 1년 반 이상을 들어야 돼요. 등록금을 몇백만 원씩 내면서. 경쟁을 떨어뜨리는 거고 대학 교육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거고 교수들도 1, 2년을 기다려야 학생들 전공 수업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는 미국, 캐나다뿐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잘못 들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양 교육을 다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고등학생 이제 전부 다 성인인데 그 고등학교 때 교양 수업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이제 원만하게 성숙한 사회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와야 교양 수업을 들으니까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성인이 되도록 교양 교육도 시키고, 일정 전공 교육도 시키고, 내보내는 그런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교육부 장차관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항상 묵살을 해요. 그렇게 했다가 대학에 어떻게 무슨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얼마나 반발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 교육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지방대학에 대한 어떤 미션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 체계가 우리나라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치는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양스러운 거는
저는 AI나 이런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점점 대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원 같은 데, 뭐 디그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뭐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인터뷰할 때 학위를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대답 잘하면 그냥 뽑는 거예요. 대답 아주 잘하면 연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그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건 과학기술 때문에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무슨 뭐 집중 뭐 사교육이라든가 이거 대학 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걸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제 하에 있는 소위 과거에 독점했던 인재 양성을 교육기관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게 독점이 깨지는 거를 과학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거가 우리나라가 잘 매니플레이션을 하면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의대 태제대학이나 미네랄 많이 듣는데 그거조차도 제도권 하에 있는 학위를 겨냥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더 나아간 이제 소위 역량 위주의 어떤 서스켓 위주의 그런 인재 양성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뭐 대학원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뭐 학점은행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제도에 굉장히 벽이 많이 막혀 있는 거죠. 아까 초교님 말씀하신 그 교육부에서 암접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다음 주제 칼럼에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써도 되겠지. 농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교육이 말이죠.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늦게 바뀌는 영역이라고 판단해요. 여기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지만 공급자 잘 안 움직이고 수요자는 거기에 딱 붙어 있고 하니까 변화가 되면은 손해가 즉각 미칠까봐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율성 제로에 이를 때까지 말하자면 스스로 고사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을 거다 제도가. 근데 그 제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고통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게 대학 교육도 중등 고등 다 포함해가지고 교육이 부딪힌 그 현실적인 위기라든가 또 미래에 나갈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론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공론화 잘 안 돼요. 아마 그 신문사에도 교육 담당 기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요새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 다른 데로 이직해버려요. 경제 분야로 가거나 산업 분야로 가거나 그리고 가보니 이제 교육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문학학술 담당 기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사라지다는 걸 다른 데 가보니 뭐 주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질 않아요. 그 말은 공론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특히 교육 분야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쟁점들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한국 교육제도 위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답답해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버릴 건 아니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성공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좀 만족하고 그다음에 좀 인간적이기도 하고 우리 애들들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좀 바꿀 것인가는 이 어른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치대생이 스스로 썼다는 자서전 기사 혹시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다 썼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에 뭐 4시간 잤다. 근데 학원에 한 달에 7개의 학원을 다녔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썼어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야 미쳤구나. 애들의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잘 못했겠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대의 기술이 세계적인 그 치아 치료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올라섰잖아요. 그까지 좋은데 이래야 되죠. 에 대해서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또 주를 해야 되는 오늘 또 멀리 먼 건 아니죠.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오세정 전 총장님께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죠.